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2위입니다. 야, 내가 살다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10월에 FIFA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축구 순위가 지난달보다 11등이나 떨어져서 62위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62위라는 순위보다도 중국에도 역전당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국의 순위는 57위였고 우리보다 5단계나 앞섰는데요. 이게 FIFA 랭킹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제 프로그램에서 웬 축구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와 축구는 들여다볼수록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상대팀에 맞는 전술과 팀워크로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제도 비슷하죠.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둘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성취 욕구가 없으면 이기는 축구를 할 수가 없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뛰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로 중국에 역전당한 한국 축구를 보면서 설마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아니겠죠? 축구든 경제든 한 번 신이 나면 기적도 만드는 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말이죠. 10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흔히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 뭘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 혹시 해외에 돈 받고 좀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런 얘기 좀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안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네. 뭘 잘못한 혐의입니까?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70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를 회사 쪽에 전가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배임 혐의인데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제 조 회장이 평창동에 있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이때 때마침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에 호텔 공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집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그 호텔의 공사 비용으로 전가를 시킨 것이죠.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70억이 그러니까 이게 자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만 있는 바꾸는데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이 70억이 들었는데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억 원을 회사에서 냈다는 것이죠. 회사 돈으로 냈다는 거군요.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죄와 관련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고, 횡령 배임죄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그 수사가 이게 거의 처음이어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조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 법정 행위거든요. 99년도에 이제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한 1,000억 원 정도 받아서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고요. 2004년도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됐다가 한 2심에서 벌금 3천만 원으로 이제 3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
어쨌든간 이제 조 회장 외에도 이게 이제 중견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그 공사비리 수사를 하다가 이 혐의가 나와서 확대가 된 것인데요. 예. 이 중견 인테리어 업체가 한진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도 지금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재벌집 인테리어 전문 업체라면서요? 예. 그래서 예. 다른 기업들로 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는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하고 싶겠죠. 재벌 총수들이. 그런데 이건 지금은 경찰이 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 배임 횡령이다 이런 거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거 제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한 거예요. 이 조양호 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30억 원어치를 인테리어를 하면 3억 원은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억 중에는 부가세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조양호 회장 개인 돈으로 냈으면 그냥 그 3억 원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죠. 대한항공이 대신 내주면 그 3억 원을 나중에 환급받거든요. 대한항공은 이건 그 업무에 쓴 비용이니까. 그렇네요. 그 내 돈 3억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30억 원어치는 비용으로 썼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한 24.2%의 법인세도 대한항공이 안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장님이 회사 돈을 예를 들면 1억을 가져가면 반드시 부가세 10%와 24.2%의 법인세 합치면 한 34%는 국민들 돈 가져가다 쓰는 거라고요. 그 3분의 1을 내 돈으로 조양호 회장 집 인테리어를 해줬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굉장히 뭐 인테리어비를 회사에다 전가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 순위에 드는 기업들이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아직 뭐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혐의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나 재벌 총수들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칭찬받을 일들이 꽤 있는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칭찬받을 일들이 덮이는 경우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별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우리들한테 해주는 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입자가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 전세금을 못 받을 것처럼 좀 불안한 집인 경우에 대출이 좀 많이 끼어 있고 해서 내지는 전세금을 또 나중에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있지요. 그렇죠. 나중 세입자가 구해져야 이 사람아 전세금을 주지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많죠. 그럴 때 집주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전세금을 그냥 반환해 주시오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집주인의 허락을 가입할 때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모양이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에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이런 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가입과 신청은 사실 전혀 집주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서 작성하고 내면 되는데 그 과정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전세보증 반환금 보증에 가입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이제 임차인하고 그러니까 집 빌려 쓰는 사람하고 이제 맺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전세금을 일단은 우리가 당신한테 줄 테니 당신은 이사 가시고 그 권리를 우리가 양도받아서 이제 집주인한테 못 받은 전세금을 우리가 대신 받아줄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우리가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권 양도 계약을 맺고 나서 이 계약서를 저쪽에다 그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주인한테 우리가 이런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발송을 하고요. 이 발송한 이 우편물을 집주인이 수령을 해야 이게 계약이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걸 만약에 수령을 안 해버리면 사실상 내가 가입을 뭐 집주인의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효과가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적이 좀 됐고요. 결국에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겠다.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좀 속여온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허락 안 받고도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 보험에 가입 못한다는 뜻입니까? 가입을 해도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가입을 해놓고 네. 혹시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집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더라도 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거요. 지난 한 2년 전에 우리가 통지서를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네. 집주인이 수령을 안 하시는 바람에 2년 전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네. 이와 관련돼서 이 집주인이 이걸 수령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효력 발생이 안 되니 가입이 예.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내용증명이라는 것도 있고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심지어는 구청 게시판에다가만 붙여놓으면 사실상 전달된 걸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 최고 양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냐, 보증료가 좀 덜 비싸냐, 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급하신 분이라면 다른 상품을 좀 알아보시는 게 낫다. 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보험에 제가 세입자가 가입하려고 합니다라고 계약서에다가 넣든 미리 얘기를 하든 해놓은 네. 후에 세입자가 가서 그냥 집주인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제가 권리를... 보험에 가입할 때 사실 이와 관련된 다른 그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가구만 파는 전문점인데 그야말로 아주 커다란. 근데 이 이케아는 그동안 우리 대형 마트들이 받는 규제를 안 받았나 봐요. 즉 휴일날 쉬는 이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를 지금 휴업일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규제의 대상이 대형마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형마트처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복합 쇼핑몰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복합도 아니니까. 예. 이케아는 지금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다녀오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가구만 파는 건 아니에요. 온갖 생활용품을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거의 복합 쇼핑몰과 비슷하고 대형마트와 비슷한데 이제 규제의 어떤 업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 이게 거기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굳이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규제를 할 거라면 동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예. 기업들은 기업들은 다 의무 휴업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는데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리어 더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어제 이제 이것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지금 그렇다면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예. 일단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만 일단 의무 휴업일로 법에다 적어놨더니 우리는 대형마트는 아니에요 하면서 별도의 새로운 형태가 업태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이건 의무 휴업일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만 법을 만들 때 애초부터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하는 법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항상 법에다가 대형 마트라고 적어 놓으면 이건 업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권 범위도 제한을 해서요. 도심에 하지 못하고 좀 멀리 빠지게 하는 규제 이런 예. 것들도 같이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게 편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제 쏠림 현상은 있는 건데 강제로 여기 가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또
전통시장 업종들 살리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참 고민거리네요. 매번 논란은 하면서도 항상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식 듣고 나면 깔끔하지가 않아요. 시장 논리로 보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무척 높아졌어요. 네. 얼마 전에도 저 지인들끼리도 만났는데 배운 만큼 배운 분들이기도 합니다만 다들 이거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젠 참 많이 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사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국내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는데요. 내용을 들여보면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인터넷과 뭐 SN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사기를 쳤는데 컨트롤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영국 맨체스터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한 9월쯤에 하고요. 네. 하루에 투자금의 1에서 1.5%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펀드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매일매일 투자금을 한 1% 정도를 주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것이죠. 예. 근데 투자 모집 방식이 전통적인 저겁니다. 폰지 사기라고 그래서요. 다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오면 끌어온 사람에게 돈을 좀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올해 4월에 진출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한 200여 명의 이제 모집원을 동원을 했고요. 예. 2천여 명이 투자를 해서 지금 700억 원가량을 손해를 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투자 금액의 1에서 1.5%가 매일매일 지급이 되다가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한 달 보름 좀 지난 다음에 아예 사이트가 폐쇄되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간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사기를 보면 처음에는 꾸준히 잘 줘요. 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청취자 문미정 씨 질문입니다. 취업을 하시려고 어디 회사 가서 면접을 봤는데 조건이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에 정식으로 취업이 결정되는 그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고 인턴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그리고 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없는 회사라고 하던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불법인 건데 그래도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참 고발을 하면 취업을 못하고 고민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자기가 사장이자 직원이니까 그때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고 추가로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채용하고 그 직원이 한 달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의 신분이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는 있긴 합니다. 창고 정리하는 일은 매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미만으로 짧게 며칠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올 직원이라든가 회사에 가끔 일이 있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불규칙하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나오는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 밖의 경우에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뭐든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곳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은 안 해주는데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라 라는 거라면 3개월 인턴 조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 안 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차휴가 없는 것도 불법입니까? 이건데 질문은 연차휴가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편법으로 안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연차휴가라고 하는 건 1년을 일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을 꼭 주게 돼 있고 그건 근로자가 나는 연차휴가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건 꼭 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근로자한테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만 줬으면 설이나 추석 명절 국경일 이런 때는
근로자 보고 회사 나오라고 해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그런 날 회사 나오세요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추석 명절, 설 명절, 국경일 이런 날을 연차 휴가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사실상 이걸 연차 휴가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연차 휴가를 1년 내내 하나도 못 썼습니까? 이렇게 근로자가 질문하면 무슨 소리야 김주임, 지난번 추석 연휴 때 5일 쉬었지, 설 명절 때 4일 쉬었지, 광복절에 쉬었지, 이거 다 연차 휴가 신청서 낸 거야.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좀 손볼 필요는 있습니다.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전에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셨던 기억 있죠. 근데 요즘에는 만화책도 물론 팔리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만화의 형식도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르기도 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웹툰 산업을 좀 더 키우고 싶다, 해외 진출도 해보려면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영상대학교 만화 콘텐츠과의 박석환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석환입니다. 박 교수님, 이 웹툰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 이렇게 이해하면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거죠? 네네. 웹 카툰의 준말인데요. 통상 이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로 열람할 수 있는 만화의 형식을 취한 콘텐츠를 웹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어디 통계를 얼핏 보니까 예. 자기 나라 작가가 자기 나라 만화를 그려서 인터넷으로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웹툰은 한국이 원산지나 다름없죠.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던 창작 형식입니다. 이제 이웃한 일본이나 미국의 디지털 코믹이나 디지털 망가라는 이름으로 예. 디지털화된 만화의 형식이 있긴 한데, 한국과는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책의 형식에 기반해서 디지털화된 것이고요. 네. 저희 한국이 만들어낸 웹툰이라는 형식은 스크롤 마우스나 이렇게 터치나 스와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저희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일반 출판 만화의 형식을 Z자 형식의 만화 이렇게 하고요. 이 웹툰 형식은 T자 형식의 만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독자들이 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네, 제작한 그렇습니다. 만화는 네. 사실상 우리나라가 원조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시작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러한 형식을 제안한 곳이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웹툰 시장이 꽤 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도 독자들이 유료로 결제하는 몇 안 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수출을 좀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업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웹툰에서 대사 나오는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인들도 와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돈도 낼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은 드는데 네네네. 그건 아닌가 보죠? 그게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에서 해외로 서비스하는 거랑 그 현지 기업, 외국 현지 기업에서 현지 언어로 서비스하는 것에 파급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대체로 해외 현지 기업이 한국의 생산 기업한테 컨텐츠를 구매해서 유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웹툰의 작품 하나를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사가서 그거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자기 나라 소비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팔아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다른 나라 수출되는 과정하고 비슷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몇몇 대표 기업들의 경우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내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네. 그럼 우리나라 웹툰이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고 네, 돈도 네. 버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뭐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 한국 만화 시장 전체가 한 9천억 원 규모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1년에. 예. 그런데 지금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웹툰만 한 2,300억 원대 규모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만화 시장은 1억 배 이상, 1조 원 시장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느 나라 국민들이 요즘 우리나라 웹툰을 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웹툰을 소비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중국의 대표 포털 업체들이 한국 웹툰을 이제 사가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웃한 만화 대국인 일본에서도 자국의 망가라고 하거든요. 일본 만화는. 예. 그런데 망가의 형식의 컨텐츠보다 웹툰 형식의 컨텐츠를 인터넷에서 소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망가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망가는 일본은 이제 그 책을 재책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좌철한다고 그러죠. 예. 좌에서 우로 읽고. 그래서 페이지 넘기려면 오른손으로 넘겨야 되죠. 네. 일본은 우철한다 그래서 우에서 좌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런 망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외국 시장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페이지 있는 바꿔야죠. 편이죠. 예. 네. 반면에 이제 한국은 그런 부분, 한국의 웹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소비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만화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출판을 하려면 네네. 아예 좌우 바꾸는 작업을 다 해서 내놓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세계 만화 소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요. 네. 미국 만화는 컬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일본 만화는 흑백이 위주거든요. 예. 대신에 일본 만화는 스토리가 중심이고 미국 만화는 이미지가 중심이에요. 예. 그런데 웹툰 같은 경우는 컬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스토리가 주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국 만화의 강점을 통합한 형식을 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 웹툰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한테 보여져서 예를 들면 10,000원을 받으면 그게 중국 업체한테도 좀 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요? 일단은 사갈 때 한꺼번에 얼마 내고 사가고 중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지는 그건 중국 업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무슨 로열티를 좀 받는 러닝 개런티 방식입니까? 사례가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총액 단위의 계약금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수익 배분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나라도 작가들이 그려서 이른바 인터넷 포털에다 보내는 경우도 있고 웹툰 전문 사이트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그걸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000원을 지불하고 웹툰을 봤으면 그 10,000원 중에 어느 정도가 요즘 작가들한테 가는 구조예요? 이제 그것도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예. 통상 5대5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조금 작가에게 많이 배려하는 쪽에서는 7대3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는, 기업이 작가에게 선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엔 수익 배분이 좀 줄고, 선투자하지 않은 경우엔 수익 배분 폭이 크고. 그것도 연예인 매니지먼트하고 비슷한 구조네요. 네네. 예. 그 우리나라 웹툰이 해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뭘 좀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두 개만 꼽아 보신다면? 이제
그 전에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들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예. 이쪽에서는 이제 만화 팬들이 뭐 이제 오타쿠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한데 팬 문화라는 것들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렇게 만화 분장하고 즐기는 사람들. 네. 네. 그런 팬 문화들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아 있고 그만큼 팬층도 크고 고가의 컨텐츠도 쉽게 구매해주는 열성 팬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예. 반면에 이제 웹툰의 팬들은 이것이 이제 포털에서 무료로 시작하다 보니까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 독자적인 팬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해외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나갔을 경우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 만화를 저희가 많이 소비하는 것 중 하나의 의미는 컨텐츠 자체를 소비하는 것보다 문화를 소비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의 팬 문화라는 것은 또는 웹툰을 소비하는 문화라는 것은 아직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의 주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웹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문화를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의 문제, 뭐 방식, 뭐가 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가서 컨텐츠만 소비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말자는. 네네네. 네. 뭐 특히 또 한 측면에서 이제 불법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외국 소비자들도 한국 사이트에 와서 한국어로 된 웹툰을 불법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보는 것보다 싼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웹툰 불법 사이트 때문에.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야 뭐. 뭐 한국어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웹툰 업계에서 들으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글쎄요. 제가 듣기에도 반가운 부분도 있긴 하네요. 예. 네네. 다만 이제 그런 음성 시장이 커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양성화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음성 시장 자체가 적법 시장보다 10배 이상의 사이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영상대학교 박석환 교수였습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경제 매거진들 중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기사들 한두 가지 뽑아서 정리해보는 외신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7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북핵 문제하고 한미 FTA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FTA는 우리가 대개는 우리나라 언론이 쓰는 기사들만 주로 보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팔이 굽는 내용들이 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방향이 이게 협상의 상대방이 있으니까 네네. 외신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좀 양보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네, 블룸버그가 원래 이제 시사성이 있게 그냥 시간 단위로 또 분 단위로 뉴스를 하는 통신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설을 쓰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간혹 있더군요. 네네. 근데 이 블룸버그가 10월 16일자, 어제 날짜인데요.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한국과 자유무역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달 방문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주제 중에서 이제 북핵 이슈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FTA를 이제 코리아 US라 그래요. 코러스 FT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합창 뭐 이렇게 되는데 2012년부터 이제 한 이래로 굉장히 그 교역이 확대가 됐고 관세도 크게 줄어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 우리가 북핵 위험으로 해서 전략적인 동맹 관계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코러스는 그 트럼프의 명시된 목표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이 4% 증가해서 36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미 FTA 덕분에 미국도 덕본 게 있다 이 말이네요. 네네. 예.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이 이렇게 360억 달러가 늘었고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보호가 됐고 네. 규제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게 쉬워졌다. 이렇게 이제 잘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던 거와는 다소 한국 편을 좀 들어줬네요. 근데 이제 이 논조를 보면은 예.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지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내용이 없는 그런 뭐 약간의 블러핑이었다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미국이 덕본 게 많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이제 미국 수출할 때 관세를 안 내거든요. 네. 일본하고 유럽은 2.5%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미국 수출이 한국이 28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여전히 좀 불합리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금액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를 170억 불을 수출을 했는데 네. 그 10분의 1은 17억 불만 수입을 했어요.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오는 건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한 10분의 1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게 규제 때문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크고 연비도 안 좋고 디자인도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렇기도 하고 양쪽에 또 소득 격차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산 자동차 싫고 미워서 안 사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주장하는 끔찍한 협상에 이제 좀 자동차 부분이 좀 추가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는 서로 어차피 관세 없이 주고받으면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한테 뭘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WTO 안에 있기 때문에 예. 한 나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자간 협상입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한국만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WTO 전체 회원국하고 이제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크게 그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동쪽을 치고 서쪽을 얻는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농업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실효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사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좀 더 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아직 관세 철폐가 안 돼 있죠. 농업은 쌀은 뭐 당연히 말도 못 꺼내고 뺐고 전체 한국에서 들어오는 미국 농업 상품에 대해서 513% 관세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네네. 관세가 여전히 그렇게 무겁다.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 미국 농업 수출이 거래가 시작된 이래로 1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농부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보조금도 줘서 미국산 그 생명공학 제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업 제품을 이제 그 생명공학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아쉬운 게 있겠네요. 관세만 좀 낮추면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 시장에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FTA 협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미국이 양보해라. 우리가 다 열 수는 없다. 이렇게 조건을 단 거긴 합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여전히 아쉽고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은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철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명확하니까 됐지만은 그거를 말하는 게 이제 당장에 고치겠다는 뜻보다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 농업이라든가 디지털 협상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협상을 강화하겠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영업이 어렵죠. 지도 데이터 달라고 한참 구글이 구글하고 싸우다가 안 주죠. 결국은 안 줬죠.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문을 안 열었던 농업과 지적재산 부분 이 FTA 재협상의 관건이 될 거다. 블룸버그도 사설을 그렇게 쓰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였습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환금 보증에 가입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이제 임차인하고, 그러니까 집 빌려 쓰는 사람하고 이제 맺어야 되는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전세금을 네. 일단은 우리가 당신한테 줄 테니 당신은 이사 가시고, 예. 그 권리를 우리가 양도받아서 이제 집주인한테 못 받은 전세금을 우리가 대신 받아줄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우리가. 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권 양도 계약을 맺고 나서 이 계약서를 저쪽에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우리가 예. 이런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발송을 하고요. 예. 이 발송한 이 우편물을 집주인이 수령을 해야 이게 계약이 효과가 발휘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집주인이 이걸 만약에 수령을 안 해버리면 사실상 내가 가입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효과가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적이 좀 됐고요. 예. 결국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점을 좀 찾아보겠다.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보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좀 속여온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허락 안 받고도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 보험에 가입 못한다는 뜻입니까? 가입을 해도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가입을 해놓고 네. 혹시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집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더라도 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거요. 지난 한 2년 전에 우리가 통지서를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네. 집주인이 수령을 안 하시는 바람에 2년 전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네. 이와 관련돼서 이 집주인이 이걸 수령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효력 발생이 안 되니 가입이 예.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내용증명이라는 것도 있고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심지어는 구청 게시판에다가만 붙여놓으면 사실상 전달된 걸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 최고 양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30억 원어치를 인테리어를 하면 3억 원은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억 중에는 부가세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조양호 회장 개인 돈으로 냈으면 그냥 그 3억 원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죠. 대한항공이 대신 내주면 그 3억 원을 나중에 환급받거든요. 대한항공은 이건 그 업무에 쓴 비용이니까. 그렇네요. 그 내 돈 3억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30억 원어치는 비용으로 썼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한 24.2%의 법인세도 대한항공이 안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장님이 회사 돈을 예를 들면 1억을 가져가면 반드시 부가세 10%와 24.2%의 법인세 합치면 한 34%는 국민들 돈 가져가다 쓰는 거라고요. 그 3분의 1을 내 돈으로 조양호 회장 집 인테리어를 해줬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인테리어비를 회사에다 전가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재벌기업 순위에 드는 기업들이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아직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혐의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나 재벌 총수들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칭찬받을 일들이 꽤 있는데 네. 가끔씩 이런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칭찬받을 일들이 덮이는 경우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잘 구별을 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네. 우리들한테 해주는 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입자가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 전세금을 못 받을 것처럼 좀 불안한 집인 경우에 네네. 대출이 좀 많이 끼어 있고 해서 네. 내지는 전세금을 또 나중에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있지요. 그렇죠. 나중 세입자가 구해줘야 이 사람아 전세금을 주지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많죠. 예, 그 그럴 경우에는. 때 집주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전세금을 그냥 반환해 주시오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럴 때 집주인의 허락을 가입할 때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모양이군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에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이런 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가입과 신청은 사실 전혀 집주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서 네. 작성하고 내면 되는데 예. 그 과정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전세보증 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네. 뭘 잘못한 혐의입니까?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70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를 예. 회사 쪽에 전가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배임 혐의인데요. 예.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제 조 회장이 평창동에 있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이때 때마침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에 호텔 공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집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그 호텔의 공사 비용으로 전가를 시킨 것이죠.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70억이 그러니까 이게 자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만 있는 바꾸는데.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이 70억이 들었는데 예.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억 원을 회사에서 냈다는 것이죠. 회사 결국에는. 돈으로 냈다는 거군요. 예.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죄와 관련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고 횡령 배임죄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특가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그 수사가 이게 거의 처음이어서 네.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조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 법정행위거든요. 99년도에 이제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한 1,000억 원 정도 받아서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고요. 네. 2004년도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됐다가 한 2심에서 벌금 3천만 원으로 이제 3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 어쨌든간 이제 조 회장 외에도 이게 이제 중견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그 공사비리 수사를 하다가 이 혐의가 나와서 확대가 된 것인데요. 예. 이 중견 인테리어 업체가 한진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도 지금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재벌집 인테리어 전문 업체라면서요? 예. 그래서 다른 기업들로 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는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하고 싶겠죠. 재벌 총수들이. 그런데 이건 지금은 경찰이 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 배임 횡령이다 이런 거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거 제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한 거예요. 이 조양호 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2위입니다. 야, 내가 살다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10월에 FIFA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축구 순위가 지난달보다 11등이나 떨어져서 62위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62위라는 순위보다도 중국에도 역전당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국의 순위는 57위였고 우리보다 5단계나 앞섰는데요. 이게 FIFA 랭킹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제 프로그램에서 웬 축구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와 축구는 들여다볼수록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상대팀에 맞는 전술과 팀워크로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제도 비슷하죠.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둘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성취 욕구가 없으면 이기는 축구를 할 수가 없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뛰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로 중국에 역전당한 한국 축구를 보면서 설마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아니겠죠? 축구든 경제든 한 번 신이 나면 기적도 만드는 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말이죠. 예, 10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흔히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앞으로 뭘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 혹시 해외에 돈 받고 좀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런 얘기 좀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안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냐, 보증료가 좀 덜 비싸냐, 요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급하신 분이라면 다른 상품을 좀 알아보시는 게 낫다. 예.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보험에 제가 세입자 가입하려고 합니다라고 계약서에다가 넣든 미리 얘기를 하든 해놓은 후에 세입자가 가서 그냥 집주인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제가 권리를... 보험에 가입할 때 사실 이와 관련된 다른 그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가구만 파는 전문점인데 그야말로 아주 커다란. 근데 이 이케아는 그동안 우리 대형 마트들이 받는 규제를 안 받았나 봐요. 즉 휴일날 쉬는 이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를 지금 휴업일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규제의 대상이 대형마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형마트처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복합 쇼핑몰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복합도 아니니까. 예. 이케아는 지금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다녀오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가구만 파는 건 아니에요. 온갖 생활용품을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거의 복합 쇼핑몰과 비슷하고 대형마트와 비슷한데 이제 규제의 어떤 업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 이게 거기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굳이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규제를 할 거라면 동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예. 기업들은 다 의무 휴업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는데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리어 더 사세를 확장하고 있으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어제 이제 이것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지금 그렇다면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예. 일단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만 일단 의무 휴업일로 법에다 적어놨더니 우리는 대형마트는 아니에요 하면서 별도의 새로운 형태가 업태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이건 의무 휴업일 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만 법을 만들 때 애초부터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하는 법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항상 법에다가 대형 마트라고 적어놓으면 이건 업태는 얼마든지